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몇 개월의 훈련을 같이 한 시각장애 동료들은 모두 제각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싫지 않았다. 자신이 상처가 있고 힘들다는 것을 자연스레 자신들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솔직함 때문이었다. 분명히 상처가 있음에도 괜찮다고 애써 더 씩씩하고 밝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든다. 같이 대화하기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데 그걸 어쩌다 건드리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았다.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성격인지라 그렇게 애써 괜찮은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처음 만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솔직했다. 그래서 나이와 살아온 환경이 달랐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 어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엄청나게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다. 지나친 솔직함이랄까, 노골적인 표현이랄까. 안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도 꽤 있었다. 성적인 표현이나 본인의 욕구를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마구 드러내는 것이다. 별로 친분이 두텁지도 않은 관계에서 이렇게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고 문화 충격 같은 것이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가? 혼란스러웠다. 훈련을 같이 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을 포함하여 복지관에는 미혼의 남성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성희롱. 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어도 주변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언어는 분명 성희롱이다. 수위 조절을 하여 한 가지 일을 말해보면 그들의 대화 내용은 이랬다. 아까 복지관 오다가 웬 여자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남자면 노할 텐데 향수 냄새도 좋고 오케이 했어. 근데 그 여자가 팔짱을 끼는데 나 죽을 뻔했어. 그리고는 고마운 여자의 신체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의 대화였다. 그들이 너무 힘들었다.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나 하는 것이지 친분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더구나 여자 앞에서 떠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복지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내가 나서서 이런 얘기는 뒤에서 하시죠? 라고 하긴 싫었다. 그러면 나를 상대로 그 더러운 소리를 할 것만 같았다.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들만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교육을 받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다. 하드코어 스토리를 공개 장소에서 떠들었다. 왜 저러는 걸까? 설마 시각장애인들이 다 저러는 것은 아닐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꼭 시각장애인들만 그러는 건 아니다. 비장애인들도 그런 사람들 꽤 많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어려울 테고 동병상련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니 그러겠지. 피해버려. 대충 이런 조언들을 들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고민을 끝냈다.
하지만 복지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시 그런 여성, 남성 시각장애인들을 마주했고 피하기 힘든 상황도 생겨났다. 몇 번의 경험이 있자 차츰 처음의 충격과는 달리 또 나타나셨군 하며 익숙해졌다고 할까 좀 무뎌지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잘 알게 되기 전까지 거리를 두고 지켜보게 되었다. 시각장애인과의 첫 만남, 그리고 약 4개월 훈련 속에서의 경험. 초짜 중도 시각장애인은 또다시 시각장애인들과의 새로운 사회생활에 들어섰다. 처음 말했듯이 별거는 없다. 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단지 조금 낯선 것들이 있을 뿐이다. 그런 건 어느 곳에 가도 있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리라.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의 기초재활훈련.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할 것 같은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그냥 하면 되던 그것들. 복지관 기초재활훈련은 그 일상적인 것들을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기초과정 후에는 심화 과정을 통해 더 디테일한 훈련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기초 재활 훈련에서 힘들면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배우고 싶었던 점자 교육이었다.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었는데 못하게 된다면 정말 세상에 소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자를 배울 당시는 교정 시력이 어느 정도 나왔기에 눈으로 책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싶었다. 송암 박두선 선생님이 만든 훈맹정음. 시각장애인이 되어 그걸 익히고 있다. 처음 시작은 점자를 손으로 느끼는 훈련이었다. 점자의 모양은 6개의 점, 즉 2열 3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점들을 왼손 검지로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느끼며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어떤 모양의 점으로 나타나 있는지 파악해 가는 것이 첫 과정이었다. 눈을 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나곤 했다. 체력도 많이 소모되었다. 그래도 오기가 생겨 감은 눈에 더 질끈 힘을 주고 촉각에 집중했다.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훈련은 계속했다. 책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2달이 조금 지나고 드디어 자음, 모음 등 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글자를 읽기 시작할 때 기쁨은 정말 엄청났다. 처음 읽은 글자는 바나나였다. 바나나. 원래도 내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노란 바나나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단어를 익히고 차츰 문장도 익혀나갔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점자를 읽고 오른손으로는 점필로 읽은 것을 써나가는 연습을 했다. 촉각 훈련이 지나고 글을 읽기 시작하니 아주 재미있고 신나서 정말 열심히 했다. 기초 훈련이 끝날 즈음에는 책을 나름 잘 읽었다. 물론 느리긴 했다. 기초 훈련이 끝난 뒤에도 점자책을 얻어 집에서 읽어보곤 했다. 하지만 느린 것이 단점이었다. 어떤 책은 내용을 빨리 알고 싶은데 손이 참 따라주지 않아 속이 터질 때도 많았다. 그러다 음성도서를 읽을 수 있는, 아니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법 최신 도서까지도 업데이트되는 그 앱을 이용하면서 차츰 손이 아닌 귀로 책을 읽게 되었다. 손보다는 귀를 이용한 독서가 속도도 훨씬 빨랐고
또 다양한 책들이 많이 올라와 만족도가 컸다.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점자를 많이 활용하며 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았다. 시각장애인들이 책이나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보조공학기기들이 있고 그것들이 학습에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보니 점자보다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점자로 읽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의 숫자나 명함의 글씨 등 간단한 경우만 읽고 평소에는 잘 활용하지 않아 지금도 기초훈련 때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점자를 더 익히고 싶은 생각이 든다. 급하게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는 느린 점자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여유 있고 차분하게 책을 읽을 때는 점자의 매력이 엄청나다. 일단 손으로 읽을 때는 글자를 확인하느라 내용이 머리와 마음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많게는 3번 글을 다시 손으로 읽으면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내 마음속에 깊게 들어오고 그 느낌은 오묘하다. 그 여유 있는 독서를 하고 싶기에 다시 점자를 더 능숙하게 익히려 하고 있다.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느린 독서는 나에게 힐링이 되어줄 것이다.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은 어려서부터 점자를 배우게 되죠. 하지만 학령기를 마친 후 시력을 잃은 중도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영 씨는 미래를 위해 점자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점자를 알고 난 후 느리지만 손으로 읽는 독서로 힐링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 것 같은데요. 근영 씨는 홀로서기를 위해 또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지윤이 부릅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내가 왜 이러죠? 정말 이상하죠? 그대가 없인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난
흰 지팡이로 길을 걷는다. 복지관에서 기초훈련의 하나로 흰 지팡이 보행을 배울 때는 그냥 연습하는 정도였다. 흰 지팡이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었다. 하지만 보행의 기본적인 방법들은 놓치지 않고 연습했었다. 실전에서 흰 지팡이를 처음 펼친 날, 그날의 장소, 옷차림, 그리고 식은땀, 모든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복지관 훈련에서 받은 흰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소에 계단 내려가기가 어려워 고개를 정말 푹 숙이고 내려가던 나는 흰 지팡이로 보행하면 목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흰 지팡이를 꺼냈다. 꺼낼 때도 얼마나 주변 눈치를 봤는지 그랬다. 그것이 문제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눈이 보이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웠다. 지팡이를 펼치고 걸으면 그들이 날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그래도 한번 펼쳐보았다. 그리고 배운 대로 지팡이를 이용해 계단의 높이를 체크하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도 주변을 의식하느라 정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계단의 반은 지팡이로, 나머지 반은 그냥 내려왔다. 그리고 지팡이를 접었다. 목을 쭉 빼고 내려오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만큼 주변을 의식하는 일도 힘들었다. 천천히 하자. 그날 이후 흰 지팡이를 훈련 시간에만 활용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 흰 지팡이 보행이 절실한 사람이 되었다.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보이지만 보인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 낯선 길은 정말 흰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가기 힘든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되니 주변은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 지팡이를 펼친 날과는 너무도 달랐다. 주변의 시선보다 내 안전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흰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니고 흰 지팡이를 꼭 사용하여 보행한다. 여자 시각장애인.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가끔 다른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길을 가는 걸 볼 때가 있다. 그러나 아직 단 한 번도 여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독립보행을 하며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물론 있을 것이다. 내가 못 봤을 뿐이다. 그래도 아주 적은 건 사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몇몇 젊은 여자 시각장애인들은 스타일이 나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위험해서, 겁나서 그런다고 했다. 그렇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내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주목을 받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행인의 한 명, 굳이 기억되지 않는 한 명. 하지만 여자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다니면 사람들은 기억한다.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걸까? 게다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면 완전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 점자 배우기에 이어 도전한 흰 지팡이를 사용해 혼자 돌아다니기. 그러니까 근영 씨, 이 독립보행에 들어간 건데요. 이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책 제목처럼 어쩌려고 혼자 다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도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다음 주 우리 동네 책방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낭독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정일영이 부르는 기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